세상이 어수선합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 정세도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합니다. 금값은 어느새 100만 원에 가까워졌고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곳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바쁘게 살고 있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습니다. 월급이 아예 안 오르는 것도 아닌데 삶은 분명히 더 빠듯해졌습니다. 우리는 가난해진 게 아니라 가난해지고 있는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이건 개인의 소비나 태도 문제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지금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돈이 어디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장보기를 하다 보면 계산대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장바구니에 담은 건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금액은 분명히 달라졌죠. 이 정도면 내려놓고 갈까? 그냥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이 일상이 됐습니다. 외식은 어느새 특별한 날에만 허락되는 선택이 됐고, 전세는 보기 힘들어졌으며, 월세는 거의 기본값처럼 느껴집니다. 월급날이 더 이상 반갑지 않다는 말, 이제는 공감이 됩니다. 이건 기분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지점에서 멈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돈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돈의 숫자 자체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통장에는 여전히 숫자가 찍히고 있죠. 문제는 그 숫자가 가진 힘입니다. 같은 액수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깎여나간 겁니다. 우리는 같은 돈을 쥐고 있는데 삶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율 이야기를 피할 수는 없죠.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환율은 우리 돈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대접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가격표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우리의 노동 가치 역시 함께 눌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돈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더 비싸게 사야 하고, 그 부담은 가장 먼저 생활비로 돌아옵니다. 뉴스에서는 환율을 숫자로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건으로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 연료비, 식재료, 생활용품까지 수입이 조금이라도 섞인 것들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환율은 천천히 오르지만 체감 가격은 한 번에 튀어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희석되는 과정입니다. 돈이 늘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생산되는 속도보다 돈이 더 빨리 늘어날 때 그 차이가 고스란히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종이돈을 찍어내는 순간부터 이 게임은 이미 시작된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변화를 바로 느끼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화폐 착각 때문입니다. 월급이 10만 원 올랐다는 말에 안심하지만 물가가 그 사이 45% 올랐다면 실제로 남는 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삶의 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분명히 더 벌고 있는데 왜 더 힘들어졌는지 모르겠다고요. 사실 우리는 숫자에 안심하는 동안 가치가 빠져나가는 걸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립니다. 고지서도 없고 법안도 없고 동의 절차도 없지만 모두가 냅니다. 조용히, 그리고 계속해서요. 세금은 고지서로 오지만 인플레이션은 통장 잔액으로 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빠져나가죠. 이 과정에서 누가 잃고 누가 가져갈까요? 현금을 쥐고 버티는 사람, 고정된 월급에 의존하는 사람, 연금에 기대는 사람들은 점점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빚이 있는 사람,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 달러처럼 강한 자산을 보유한 쪽은 상대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같은 1억이라도 빚으로 가진 1억과 현금으로 가진 1억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쪽에서 부유한 쪽으로 돈을 조용히 옮깁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로 이런 선택은 역사적으로도 낯설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인류는 늘 같은 길을 선택해왔습니다. 돈을 찍는 길입니다. 당장의 고통은 늦출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나 화폐 가치 하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의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더 잔인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기축통화 구조 속에서 어떤 나라는 돈을 찍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그 결과를 나눠서 떠안습니다. 돈을 찍을 자유는 제한적이지만 그 부담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빠르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증발한 것도 아니며 다만 이동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이동 방향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졌는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지금 한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은 이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몸으로 먼저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경기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생활비는 빠르게 오르고 있고 자산시장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구조가 현실에서 드러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먼저 환율로 원화 가치는 분명히 약해졌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약해졌다는 건 우리가 같은 시간을 일해서 벌어들인 돈의 힘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 영향은 가장 먼저 수입 물가로 나타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며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공식 물가보다 체감 물가가 더 빠르게 치솟는 겁니다. 통계보다 장바구니가 먼저 반응하는 이유죠. 자산 시장을 보면 상황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주식 시장은 특정 업종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이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숫자는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숫자가 삶으로 내려왔다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이 커졌다는 말이 더 자주 들립니다. 이건 상승이 아니라 괴리입니다. 지수는 위로 가는데 체감은 아래로 내려가는 상태죠.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개인들의 자금 흐름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점점 국내 자산보다 해외 자산을 더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는 분명해졌죠. 이건 투자의 유행 문제가 아니라 불안할 때 사람들은 더 강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거 문제는 이 구조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이 이어지면서 매매는 막혔고 그 결과 전세 물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전세가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밀려났고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현금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집을 더 귀하게 만들어버린 셈이죠. 주거는 안정돼야 할 기반인데 지금은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 모든 부담은 결국 젊은 세대로 모입니다. 취업은 쉽지 않고 주거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미래를 설계할 여유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게 아니라 미룰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구조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현상이 따로따로 벌어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율, 인플레이션, 자산 시장, 주거 문제는
각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이동하는 방향이 바뀌었고 그 변화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안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결과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건 경고도 예측도 아닌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통계나 그래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 흐름은 이미 사람들의 생활과 판단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불안은 체감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으며 이제는 정말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지금의 불안은 기분이나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실제로 돈이 부족합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버거워졌고 한 달을 버티는 것 자체가 계산의 문제가 됐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하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으며 더 큰 문제는 기댈 곳이 사라졌다는 느낌입니다. 연금은 믿기 어렵고 국가는 보호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은행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부담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위험이 와도 마지막에 기대볼 대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대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내려왔죠. 대처하라고 말하지만 대처할 여력은 주지 않습니다. 위험을 피하라고 하지만 피할 공간은 이미 사라졌으며 개인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감당하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불안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죠. 미래가 불투명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조차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버티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는데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핵심은 바로 돈이 부족해졌고 그 부족을 대신 책임져 줄 시스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개인에게 모든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움츠러들고 움직이기를 두려워합니다. 실패가 곧 회복 불가능한 낙오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지켜줄 거라는 말도, 연금이 버텨줄 거라는 설명도, 은행이 안전하다는 조언도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위험 앞에서 늦게 움직이는 쪽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돈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로, 원화보다 달러로, 익숙한 곳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지는 쪽으로 말입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과 달러 자산을 더 많이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투기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수익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합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개인의 돈은 위험을 피해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공적인 돈은 반대로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불안에서 빠져나가는데 시스템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다른 자금을 끌어다 씁니다. 이 흐름이 겹치면서 시장은 점점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숫자는 유지되고 주가 지수는 버티고 자산 가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구조는 다릅니다. 참여자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자발적인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의무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돈이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불안은 더 커지며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이 시장은 정말 튼튼한 걸까? 아니면 버티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걸까? 숫자는 올라가는데 체감은 더 나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이 구조에서 개인은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빠져나가면 기회를 놓칠까 두렵고 남아있으면 위험을 떠안게 될까 불안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상태,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돈은 솔직해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으로 이동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문제는 이 이동이 개인의 판단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착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뀝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이동이 우리를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 버티게만 만드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를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으며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 불안은 계속 비용으로 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가장 먼저 체감되고 있습니까? 환율입니까? 물가입니까? 아니면 집과 미래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